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입니다. 지은이 김재수, 펴낸 곳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부동산계의 스티브 잡스, 램군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저자는 대기업에서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32에 1억짜리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전국을 2번이나 돌며 각지의 부동산을 실제로 보고 조사했다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유명한 아파트나 건물들이 바로 떠오르고 시세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것을 원칙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책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았다고 하는데요. 생계형 외벌이 노동자였던 저자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100배로 불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과정과 그 투자 전략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집 한 칸 꿈꾸던 내가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까지. 경남 창원에서 근무할 때였다.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부동산 중개소의 문을 두드렸지만 전세 매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당시 전세가 너무 귀해 나오자마자 다들 집도 안 보고 계약한다면서 나한테도 예약을 해 두라고 했다. 하지만 신혼집인 만큼 안 보고 계약을 할 수는 없었다. 기다린 지 5개월쯤 됐을 때 전세 나왔는데 보실래요? 라는 전화를 받았고 20년이 넘은 복도식 20평 아파트를 겨우 계약할 수 있었다. 아파트 이름은 개나리였다. 이사 후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한민국에 왜 내 집 하나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파카를 걸쳐 입고 싸늘한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부동산 투자, 소형 아파트, 재테크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눈에 띄는 카페에 죄다 가입해 게시물을 읽었다. 밤을 새워가며 카페 게시글을 모두 읽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간밤에 읽은 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퇴근하자마자 또 다른 카페의 글을 읽었다. 글을 읽다 보니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적자는 충격이었다. 그 논리가 너무나 명확했다.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이후 7년 동안 나는 내 삶을 몰라보게 변화시켰다. 7년 동안 7번 이사하다. 전세에서 매매로, 그 도시에서 신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20평대에서 50평대로 바뀌었다. 7년 동안 7번의 이사를 했으니 매년 이사를 한 셈이다. 전세로 거주할 때도 2년을 채운 적이 없다. 이사를 자주 다닌 이유는 여러 도시에 거주해보고 싶어서였다. 직접 살아봐야 그 지역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
오래된 아파트도 오를 수 있다는 것, 신도시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 더 오른다는 것, 중소형이 강세를 이끌어 호황기가 되면 중대형 아파트도 오른다는 것, 입지 좋은 곳은 더 많이 오른다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신기하게도 내가 살았던 곳의 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올랐다. 덕분에 투자와 거주 만족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방법도 알게 됐다. 내 집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는 전국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소유한 전국구 투자자가 되어 있었다. 현재도 다음 이사하고 싶은 곳을 미리 사두었지만 입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금 거주지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전국 두 바퀴를 돌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한 곳에 머무르는 일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전국을 두 바퀴나 돌게 됐다.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도시부터 1000만 인구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구석구석 훑어봤다.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는 허허벌판이던 때부터 대부분 다녀왔다. 내가 밟고 지나간 곳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빼곡히 들어찼고 도시의 형태를 갖춰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허허벌판의 모습을 보고도 건물이 다 들어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 큰 도시, 작은 도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가격이 오르는 곳들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됐다. 처음에 돌아다닐 때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으나 계속 보다 보니 점차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많이 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3년 동안 전국 3,000명의 수강생을 만나다. 체득하게 된 투자 감각과 노하우를 기억하고 나누기 위해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줬다. 나는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데 집중했다. 많은 사람이 헤매지 말고 이기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의도를 좋게 봐준 이웃분들이 더 구체적인 방법을 궁금해했고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용기를 내어 그분들을 모아놓고 20분 동안 강의를 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후 몇 차례 더 강의를 개설했는데 거의 모든 강의가 1분 만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다. 그렇게 부동산 강의를 통해 3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다. 지금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법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 자유, 가족,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집사를 개발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집사 사이트 관련 회의다. 집사는 부동산 관련 각종 데이터를 의미 있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전문가나 관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랫동안 구상해왔다.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다. 모든 거래는 흔적이 남으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집사는 지역 분석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정량적으로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클릭 한 번이면 지역 분석이 끝난다. 전국 실시간 급매물도 클릭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다. 집사는
손품 들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집사가 부동산 빅데이터의 선두주자라고 자신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해 보기 좋게 보여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집을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디를 사야 하는지, 왜 그러한지 등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음에 알고리즘으로 풀어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모의 투자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부동산을 매입하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퀀투 투자 기법을 부동산에 적용해 보고 있다. 한국,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국가별 로봇을 만들고 원하는 수익률이 확인되면 우수 AI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2011년에 한 부동산 카페의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 잘했다고 소문날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까를 반복해서 자문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지도 모른다. 부동산 투자에서 한두 번의 성공을 거둬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것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마음, 알게 된 정보를 세상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 나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의 궤적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나는 매일 도전하고 있다. 작은 세상 부동산을 통해 깨달은 것. 앞에서 나는 부동산이라는 작은 세상을 통해 세상에 눈을 떴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 점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처음엔 돈 좀 벌어보려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전히 부동산을 좋아하지만 집착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삶의 방향성도 많이 달라졌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마음껏 펼쳐 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이유를 발품을 많이 팔았거나 분석을 잘했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수적인 것일 뿐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고 재테크 카페의 글도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야기 중 내가 모르고 있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리다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기가 더 힘들었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대부분 내려놓았고 떠도는 얘기에 귀를 닫았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 않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의 1%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심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안내했다. 부동산이라는 작은 세상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5가지다. 내버리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보면 대개 돈이 없다.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예전처럼 저축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걸 알기에 뭐라도 해보려는 생각에서다. 나도 돈이 없었다. 첫 책,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 에서도 밝혔듯이 신용대출 5천만 원을 활용해 첫 번째 투자를 했다. 2011년 당시에는 금리가 5.2%였다. 든든한 직장이 있어서 그나마 낮은 이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한 달 이자가 25만 원 정도였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 일용직을 하더라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소중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투자하진 않았다. 3개월 동안 재테크 관련 책 50권을 읽었고 50개의 카페에 가입해 올라온 글을 모두 읽었으며 현장에 최소 50번은 다녀오는 발품을 팔면서 첫 번째 투자를 결심했다. 첫 번째 투자에서는 은행에서 빌린 5천만 원으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 2채를 매입했고 매달 25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됐다.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도 은행의 돈을 활용해 매달 통장에 25만 원이 들어오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5% 수익률로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내 돈 한 푼 없이도 가능하다는 건 미처 몰랐다. 그동안 나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생각에 레버리지를 멀리해야 한다고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투자를 통해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우려한다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받으면 된다. 나도 당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크게 걱정이 없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봐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레버리지를 벗어나는 이야기이므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 레버리지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 종목, 토지, 상가, 아파트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매입 방법, 매매, 경매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또 명의, 개인 사업자, 법인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많이 할수록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는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활용하면 된다. 예컨대 전세금도 일종의 레버리지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를 배웠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됐다. 부동산에서는 레버리지가 대부분 돈의 성격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돈이 아닌 시간으로 대체됐다. 당신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당신의 사장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합당한 돈을 주고 당신의 시간을 빌린 것이다. 급여를 주고도 더 큰 수익을 일으킬 수 있다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모두 바보일까? 레버리지의 위험을 무시하고 한탕주의에 빠진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네이버가 돈을 버는 이유, 유튜브가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오랫동안 빼앗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사람들의 시간을 누가 더 많이 빼앗을 수 있느냐가 곧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가 된다.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한 것으로 대부분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나친다. 부의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이란 일하지 않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시스템은 한번 갖춰지면 견고하게 작동한다. 처음 만들기가 힘들지 만들고 나면 너무나 수월하게 돌아간다. 부동산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전세가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한 후 다른 곳에 재투자하거나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어 더 많은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또한 사업적인 부분을 적용해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같은 사업을 직접 하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에서의 시스템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처럼 단순히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투자하여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일으키는 프로세스가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동산 영역과 연계한다면 인테리어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중개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다.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도 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 콘텐츠가 책의 형태를 띠면 인쇄가 들어오고 영상의 형태를 띠면 광고료가 들어오고 강의 형태를 띠면 강의료가 들어오고 작곡일 경우 음원 수입이 들어온다. 모두 한 번만 세팅해 두면 돈이 창출되는 나무가 된다.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돈이 창출되는 나무를 다음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임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유통, 인적 자원 시스템이다. 그중 첫 번째인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부동산이 다른 것들보다 좋은 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진입 장벽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분야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생태계와 수익 구조. 세상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개 그 이면에는 돈과 욕망이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생태계 전반을 보지 못하고 최종적인 소비 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가격을 올려 돈을 다 벌어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이사슬 앞 단계에서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소비자는 10%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나름의 생태계가 있다. 그물망이 워낙 복잡하여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도시의 생성이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지주에서 LH에서 시행사에서 건설사에서 분양사에서 은행에서 분양 계약자, 투자자 및 실거주자 순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된다. 지주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정부가 도시 형성을 위해 토지를 일괄 매입할 수 있다. 매입 후 토지 기반을 다지고 구획을 나눠 사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낸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사업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 LH가 분양한 토지에 경쟁 입찰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분양하는 것인데 분양이 완판되면 엄청난 차익을 남긴다. 토지 매입 후에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건설 및 분양 전반을 관리하는 시행사와 건축만 하는 건설회사, 그리고 분양만 하는 분양회사로 분업이 된다. 시행사는 토지만 매입한 후 건축과 분양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건축에 따른 비용 50%는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으로 받고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건축에 따른 마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분양사는 분양 결과에 따라 수익을 가져간다. 은행은 시행사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최종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등기 후 취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유입되기에 정부로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된다. 이렇듯 큰 부는 앞 단계에서 이미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은 콩고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이다. 나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격 상승을 결정하는 재화의 탄생. 부동산이 재테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는 재화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주거 정착이라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인류는 농경사회에 이르러 수렵과 채집을 위해 더는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후 공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일자리도 정착됐다. 오늘날 대부분 일자리는 한 곳에 정착되어 있지 이곳저곳으로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집중된다. 당연히 일자리 인근 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먼 곳은 저렴해진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에서 교육이나 상권, 자연환경과 같은 부분도 중요한 요소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일자리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획기적인 교통망을 갖춘 곳은 직주 근접, 직장과 집의 거리가 가까움이 가능해지며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듯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태생을 따라가 보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직주 근접을 1순위로 체크해야 한다. 다만 이 역시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예컨대 서울은 매우 큰 도시여서 출퇴근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그 소요 시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도시가 작아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직주 근접보다는 다른 요소가 중요해진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자리보다는 상업시설을 이용해줄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된다. 중심 상업지구 형태로 집중되어 멀리서 찾아오게 하든지 주거시설 가까운 곳에 분산되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무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따라 주거용 부동산이 형성되고 주거용 부동산을 따라 상권이 형성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모든 길을 일자리가 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될까? 과거와 같이 지방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될까? 아니면 도심의 일자리가 더 고도화될까?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까울 것이다. 작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며 1년 매출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일자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심은 더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직주근접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기왕이면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창업, 비트코인 등 수많은 공부를 한다. 하지만 정작 자본주의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돈을 버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교환에서 출발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이전 시대에도 교환은 있었다. 쌀과 쟁기를 교환하고 목화와 가축을 교환하는 식으로 대개 물물 교환이었다. 이러한 물건과 물건 사이에 화폐가 끼어든 것이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화폐의 역할이 매우 커진 것이다. 덕분에 교환이 훨씬 쉬워졌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됐다. 이때부터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교환이 쉽고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화폐 또는 돈은 교환하는 것이 고유 역할이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돈을 갖고만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쟁기는 밭을 매는 데 쓰여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대로 창고에 두면 농작물이 저절로 생산되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화폐 또는 돈은 교환되어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교환의 시작은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재화를 화폐로 교환했다면 그가 A 재화와 화폐를 비교했을 때 A 재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화폐를 B라는 재화로 교환했다면 이번에는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B 재화의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재화와 화폐를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항상 재화보다 화폐 또는 돈이 좋다면 모두 돈을 움켜쥐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다시피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을 보면 화폐를 통한 교환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단순 교환이고 둘째는 복잡한 교환이다. 여기서 복잡은 단순히 물건과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프로세스가 개입한다는 의미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시간이 지나 매도한다면 이는 단순 교환이다. 교환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다. 그에 비해 복잡 교환이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땅을 고르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치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기업에 대입해보면 기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해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조립하고 생산하여 영업과 홍보 과정을 거쳐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단순 교환보다는 복잡한 교환이 그리고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수익이 커진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교환만이 살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환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이유 역시 교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는 이동에 따른 비용이 없고 하루에도 수천만 번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은 무엇을 교환하고 있는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 외에 어떤 교환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교환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차곡차곡 돈만 모으겠는가? 10년 동안 은행 적금만 붓는다면 손에 쥐는 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환을 통해 새로운 부를 얻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부자는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보다 작은 부자는 교환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선택한 작은 세상은 어디인가? 이상의 5가지를 나는 부동산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시야를 돌려 더 큰 세상에 적용해보니 놀랍게도 들어맞았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처럼 단편적인 질문을 하던 시절에는 과정 자체가 참 힘들었다. 하지만 근본을 파고들게 되자 과정이 즐거워졌고 결과도 좋았다.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라고 할 때 21세기 한국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사는 곳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지금 등 붙이고 살 공간이 없어서 불만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불만이 있다면 아마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더 좋은 교통, 더 좋은 상권, 더 좋은 교육 요건, 더 쾌적한 곳, 직장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은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욕구 해결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면 분명 다른 길이 보일 것이다. 나는 부동산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시작이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 세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분야는 그 외에도 많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 작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더 큰 세상에서도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원리는 같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고 믿는다. 자신이 3년 전부터 그려온 궤적과 최근 3개월 동안 한 일들을 선으로 그어보라. 그 궤적으로 앞으로 3년이 이어진다. 미래는 변화무쌍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터닝포인트를 만나면 각도가 살짝 꺾인다. 시간이 지나면 그 꺾인 각도에 의해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게 된다. 나의 작은 깨달음이 누군가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늘 하락만 외치는 사람들. 삶의 변화를 꿈꾸며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한 건의 성공보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미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에 이른 방법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면 부동산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할 때 당신의 결심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늘 하락만 외치는 사람들 말이다. 부동산 하락을 예언하는 사람들에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경제지표를 많이 갖다 붙인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가져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환율, 선물, 회계, 통화, 금리와 관련해 한 단계 더 들어간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인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접하기에 호기심 속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물론 어떤 이슈에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부동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안 될 건 없다. 하지만 그 이슈라는 것 대부분은 부동산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 이슈 때문에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끌고 간다. 일반인은 새로운 용어와 지식을 알게 됐다는 기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예언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롭게 접한 설익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써 부동산 하락이 기정사실화되고 난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예컨대 금리가 1% 변동하는 것보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려운 경제 용어에 해박해야만 부동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인구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과거에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그런 얘기가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 인구 감소로 부동산은 하락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다. 인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집을 사면 되지 않는가?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가 줄지만 경기도는 인구가 늘었다. 그렇다면 서울은 하락하고 경기도는 상승할 테니 경기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경기도는 외곽에 공급이 많으니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인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은 모두 하락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인구가 부동산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인구 증가가 호재이고 인구 감소가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인구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가 가구수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1, 2인 가구의 증가로 세대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곳이 더 많다. 서울만 보더라도 인구수는 줄었지만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도 줄고 가구수도 줄면 과연 하락할까? 도심화와 함께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도심에는 거주할 공간이 줄어들어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는데 이때 도심의 가격이 하락할까?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다.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를 보면 2023년부터 서울의 가구수가 줄어들 거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은 가구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격이 느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떨까?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가구 추계 시도편 2015에서 2045년을 보면 전국 가구 수가 2043년 이후로 감소한다고 한다. 2043년이 되려면 아직 25년이나 남았다. 지금부터 하락을 준비할 것인가? 이는 죽기 25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일본을 따라간다고 한다.
한국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한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장기 불황과 저성장, 부동산 거품 때문에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한다. 그게 맞는 말일까?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구체적인 반박이 잘 나와 있다. 내용을 좀 발췌해 보면 부동산 버블이 터진 곳은 일본만이 아니었고 덴마크, 스웨덴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일본과 그 외 나라의 차이점은 일본은 버블이 터진 후에도 공급을 줄이지 않은 반면 나머지 나라들은 버블이 터진 후 공급을 줄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공급이 많은 시기에 공급을 적절히 줄였다. 용인처럼 단기간에 무분별하게 건설해서 하락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은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여 10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부동산 불황은 정부와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던 데 있다. 게다가 거품 심한 상가와 토지의 타격이 컸을 뿐 주택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당시 은행 담보대출이 토지 가격의 200%까지 이르렀으니 거품이 끼는 것도 당연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가와 토지는 일반적으로 50에서 60% 수준이고 주택은 70% 선이다. 최근에는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은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일본 부동산의 침체에 대한 근거 자체가 미약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하는 3가지 질문. 필요성에 대해서 꼭 질문해야 한다. 세상은 필요성에 의해 움직인다. 필요하니까 탄생하고 필요하니까 진화하는 것이다.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는가였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한 질문은 부동산은 왜 오르는가였다. 그 이유를 조금씩 찾고 나서 마지막에 한 질문은 부동산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였다. 그 질문은 내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왜 그것, 부동산 투자를 하는가? 당신은 왜 그것,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가? 앞으로 그것, 부동산은 어떻게 진화할까? 첫 번째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관련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선택을 도와주는 질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3가지는 각자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다. 모두 연관되어 있다.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을 의미한다. 내가 만약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설립자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답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당신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는 만큼 답변이 계속 바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고민했던 과정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애초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참고는 될 것이다.
첫째, 당신은 왜 그것 부동산 투자를 하는가?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힌트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찾았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한 줄의 명제를 얻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화폐의 존재 이유는 교환이다. 세상은 교환에 의해 움직인다. 수확한 벼는 시장에 내다 팔아 화폐로 바꾼 다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다음 해에 뿌릴 씨앗과 비료를 확보하고도 돈이 남는다. 남은 돈이 바로 이익이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세상에 제공하면 화폐로 교환된다. 화폐는 다시 물건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여윳돈이 남는다.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수록 이윤이 커진다. 교환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에게 할수록 이윤의 크기가 커진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부의 공식, 화폐에서 대체재에서 화폐 플러스 이익. 위 공식은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개인이 부를 키우는 공식은 국가가 부를 이루는 공식과 다르지 않다.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영역은 그중 작은 교환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당신은 그것을 하는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교환이라는 행위를 할 뿐이라고 생각해 보자. 세상 모든 것이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왕이면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 아닐까. 부동산을 선택하기 이전에 교환이라는 행위를 할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만 한다. 화폐를 가지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필요한 형태의 상품, 서비스로 교환할 것인가? 만약 화폐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라면 화폐가 아닌 대체재를 소유하고 교환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돈의 가치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범접할 수 없는 부자라는 의미를 담아 불렀던 백만장자는 이제 흔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이자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시대가 됐다.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세계적 갑부로 꼽히는 워런 버핏은 왜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 불리는 이건희 회장은 왜 화폐만 보유하지 않고 다른 대체재, 기업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들은 화폐가 아닌 다른 것을 소유하려 할까? 교환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익이 보유 자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교환을 선택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이다.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사업체, 주식, 부동산, 금, 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체재는 외부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다만 감가상각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물건은 대체재가 될 수 없다. 이 중 최고의 대체재는 사업체다. 사업체는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가치의 탄력성이 다른 대체재보다 뛰어나다. 예를 들어 한 달 100만 원 수익을 내는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기술력이 없다면 1억 원에 매각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한 달 수익이 10억 원을 넘긴다면 그 회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주식시장에 상장이라도 하게 되면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 사업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대체제다. 이렇게 키운 기업은 얼마든지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사업체를 직접 만드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다. 사업체는 아무나 만들 수 없지만 주식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교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반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현실에서 매번 좋은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큰 수익을 내려면 남들보다 탁월한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어떨까? 부동산도 장점이 많다. 최고의 장점은 시세 차익이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용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를 줘서 누군가가 살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의식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라지지 않을 필수품이다. 가격이 급변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에서는 대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대체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대체제가 있는데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이 필수라는 것이다. 교환에 의해 수익이 창출되므로 부동산도 훌륭한 대체제 중 하나다. 그러니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고 정의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해선 안 되는 이유가 되진 못한다. 둘째, 세상은 왜 그것,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가? 주거용 부동산도 없고 상업시설도 없고 회사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원시시대 동물들만 있는 풍경이 떠오를 것이다. 인류사에서 부동산은 언제 등장했을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 동물을 사냥하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던 시절이다. 사냥감을 따라 거주지가 이동했을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움막을 지었을 것이고 사냥감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움막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주거시설은 언제부터 중요해졌을까? 정착의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다. 농경사회가 도래하면서 정착할 수 있었다. 한 장소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이다.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토지는 희소성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고 그곳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형성됐을 것이다. 경주 최고의 부자였던 최부자 댁도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주거시설이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면서 크게 바뀌었다. 주거지가 논밭 옆이 아닌 공장 인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 주거시설의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더 많은 땅을 보유한 사람이 과거 최부자댁의 명성을 물려받았다. 주거시설이 자리 잡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상권이 형성된다. 기왕이면 일자리가 가까우면서 공원, 강, 호수와 같이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을 선호할 것이다. 주거지와 일자리의 거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닌 교통에 의한 시간으로 평가됐다. 이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 없이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거시설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잠깐 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이 정착됐기 때문에 상권, 자연환경, 학군과 같은 것들도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니 부동산의 시작은 주거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거시설은 항상 일자리를 따라다닌다. 결국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일자리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다. 세종시가 생겨났고 전국 도 단위로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그것은 모두 일자리에 의해 주거지의 시세가 요동쳤다. 예컨대 수도권 남부 판교 지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만든다고 한다. 그곳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부동산의 시세는 금리나 환율 또는 정책보다 일자리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일자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정착이 없었다면 부동산도 없었을 것이다. 일자리가 있은 다음에 주거지가 있고 주거지가 있어야 상권이 생기고 학군이 생긴다는 걸 명심하자. 호재 중의 1등은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다음으로 좋은 호재는 고급 일자리와 주거지를 연결해주는 교통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좋은 호재는 그러한 주거지 주위에 상권과 학군 그리고 자연환경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필요성을 이해하면 입지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그것 부동산은 어떻게 진화할까? 대한민국의 주요 업무시설, 종로, 강남, 여의도,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또는 울산, 거제도, 창원, 구미 등지에 만들어진 공단들이 다른 지역에 똑같이 생겨날 수 있을까? 과거처럼 큰 일자리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에서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SK나 LG에서 정주에 테크노밸리 공단을 하나 더 조성하는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벤처기업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좁은 도심의 사무실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거주하기 불편한 곳으로 일자리가 이동할 일은 많지 않다. 일자리의 미래가 이렇다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토지. 일자리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일자리를 둘러싼 도심의 토지가 꾸준히 오르게 된다. 도심 한복판을 사거나 도심이 팽창할 여지가 높은 곳을 선점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대지 가격이 오르면 건물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도심이 아닌 다른 지방의 토지들은 이점이 없을까? 신도시 또는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 곳이라면 시세가 꾸준히 오를 것이다. 이것도 도심의 일부다. 업무시설 또는 공단과 관련 없는 일자리가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관광지다. 교통이 좋고 쇼핑이 가능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삼박자를 갖춘 곳은 희소성에 의해 시세가 꾸준히 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와 해운대이고 조금은 미흡하지만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 그 밖에 전국의 우수한 관광지가 있다. 2015년 여름 하와이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다. 삼박자를 완벽히 갖춘 하와이를 보면서 이곳에 있는 호텔을 매입해두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처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호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틀 뒤 하와이에 있는 페어먼트 오키드 호텔을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매입했다는 뉴스가 났다. 그 뉴스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다. 그분의 생각도 나와 비슷했던 것일까? 미국 도심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프라가 훌륭하게 조성된 관광지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 기장군과 강원도 전역을 돌아봤다. 강해 보이는 땅은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고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앞으로도 제주도처럼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희소성의 원칙은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적용된다. 도심의 주거시설 중에서 희소성이 가장 뛰어난 종목은 아파트다.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고 아무나 지을 수도 없다. 먼저 계획을 하고 계획에 의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피스텔, 빌라, 원룸, 다가구 주택은 빈 땅만 있으면 개인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거시설 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길 원한다. 따라서 도심의 인기 좋은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아파트 하나를 짓기보다 어려운 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기왕이면 아파트만 새 것이 아닌 모든 시설 자체가 새 것인 신도시를 선호하므로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입지 좋은 구도심과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신도시는 경쟁 관계가 될 것이고 특히 신도시 중에서 일자리까지의 교통이 좋은 곳은 구도심을 이길 것이다. 상가. 과거 상가의 형태는 오일장 같은 것이었다. 그러다 동네마다 작은 시장이 생겼고 점차 상업지구 중심으로 쇼핑가가 들어서고 백화점이 들어섰다. 그러는 동안 동네마다 있던 시장은 대부분 없어졌고 아주 큰 시장만 살아남았다. 현재도 상가는 점점 커지고 작은 것은 사라지고 있다. 중심 상업지구의 상가는 주거시설이 떠나지 않는 한 살아남는다. 다만 아주 큰 상권이 생겼을 때 종목이 겹치는 상권은 위험해진다. 예를 들어 카페거리가 있는 곳에 큰 백화점이 들어오면 카페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백화점에 각양각색의 식당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면 백화점이 들어오더라도 주거시설에서 아주 가까운 근생 관련 업종, 세탁소, 미용실, 슈퍼, 베이커리 등은 타격이 없다.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살펴야 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결국 부동산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끌어내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